여러분, 정말 짧은 시 한 켠에 거대한 우주가 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김소월 시인의 사녀화를 보면요. 아, 가능하구나 하실 겁니다. 바로 그런 작품이거든요. 자, 바로 이 시의 심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어떠세요? 이 한 구절만 딱 들어도 뭔가 아련한 고독 같은 게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이 감정,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이에요. 아니, 그럼 대체 이런 시를 쓴 김소월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920년대 한국 문학계의 뭐랄까, 그야말로 아이콘 같은 존재였죠. 특히 사람들이 그를 민요 시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왜 그랬냐면요. 그의 시가 꼭 노래 같아요. 우리 전통 민요 가락 있잖아요. 그 리듬을 시에다가 완벽하게 녹여낸 거죠. 그리고 그의 시에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한이라는 정서가 아주 깊게 담겨 있어서 지금까지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시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첫 번째 비밀이 뜻이 아니에요. 바로 소리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가 가진 정말 놀라운 음악성, 지금부터 한번 느껴보시죠. 김소월 씨의 핵심, 그게 바로 이 삼음보 율격이라는 건데요. 아, 용어가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간단합니다. 그냥 한 줄을요, 자연스럽게 세 덩어리로 끊어서 읽는 리듬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거 생각하시면 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딱 그 느낌입니다. 자, 그럼 시의 첫 줄로 직접 한번 느껴볼게요. 첫 번째 덩어리, 사내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덩어리, 꽃피네. 자, 붙여볼까요? 산에는 꽃피네. 어때요? 벌써부터 뭔가 노래 같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로 딱 완성이 됩니다. 꽃이 피네. 자, 그럼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볼까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김소월 씨의 숨겨진 노래의 비밀, 삼음보 율격인 거죠. 그런데요, 이 시의 비밀이 소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눈으로 볼 수 있는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자, 화면에 보이는 시의 각 줄, 끝나는 지점만 한번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보세요. 어떤 모양이 보이세요? 그렇죠. 맞아요. 꼭 산봉우리들이 이렇게 늘어선 실루엣 같잖아요. 와, 김소월 시인은 단어뿐만 아니라 이 시의 전체적인 모양까지도 완벽하게 디자인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짜인 형태 안에 김소월은 과연 어떤 생각을 담았을까요? 이제 겉모습을 지나서 시의 가장 깊은 속마음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인 탄생, 그리고 그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고독에 대한 이야기죠. 시는 정말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장엄하게 선언하죠. 산에는 꽃 피네. 그냥 이게 다예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게 바로 세상 모든 존재가 처음으로 딱 눈을 뜨는 순간, 즉 탄생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만치라는 단어가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한 단어 안에 의미가 두 겹으로 숨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는 단순해요. 나와 저 꽃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 저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건 바로 다른 모든 것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홀로 서 있는 존재의 근원적인 상태, 그 절대적인 고독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단어 선택이죠? 자, 그런데 이 고독한 산에 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생명체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작은 새죠. 과연 이 새의 등장은 이 고독한 풍경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시는 이렇게 노래하죠.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어떤 단어가 가장 귀에 꽂히시나요? 네, 바로 운다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가 정말로 슬퍼서 울고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건 시를 쓴 화자가 자기 감정을 새한테 이렇게 쓱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문학적인 장치로 감정이입이라고 부르죠. 다시 말해, 저 새는 지금 화자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짜로 울고 있는 건 새가 아니라 그 새를 보고 있는 화자, 바로 나 자신인 거죠.
이럴 때 이 새를 어려운 말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내 감정을 대신 보여주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새가 그냥 슬퍼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꽃이 좋아서 산에 산다고 하거든요. 와, 이건 뭐죠? 바로 자신의 고독한 운명을 피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주 성숙한 수용의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시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탄생으로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소멸로 마무리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모든 것이 돌고 도는 거대한 순환의 고리를 완성하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이 순환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김소월 시인은 또 하나의 아주 영리한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수미상관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름만 어렵지 내용은 쉬워요. 시의 머리수와 꼬리 미를 서로 관련 있게,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시의 처음과 끝을 똑같은 문장으로 만들어서 마치 액자처럼 시 전체를 딱 감싸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 전체가 안정감 있어 보이면서 시작과 끝이 다시 만나는 순환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살아납니다. 자, 화면 좀 보세요. 1연하고 4연을 나란히 뒀는데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와, 구조가 정말 쌍둥이처럼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딱 한 글자가 바뀌었어요. 혹시 찾으셨나요? 맞습니다. 1연에서는 피내였던 것이 4연에서는 진해로 바뀌었죠. 정말 딱 한 글자. 피내에서 진해로.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이 시의 세상을 탄생에서 소멸로, 창조에서 죽음으로 순식간에 뒤바꿔 놓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간결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표현이 또 있을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시는 아주 명확하게 4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꽃이 탄생하고 홀로 고독하게 서 있다가 새로 상징되는 수용의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소멸에 이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김소월 시인이 그려낸 존재의 거대한 순환, 그 자체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로운 산꽃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이 시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보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남기는 메시지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결국 혼자라는 것, 그리고 삶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자연의 순환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진실말이죠. 하지만 어쩌면 그 사실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건 아닐까요? 산유화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김소월 시인은요, 산에 그저 외롭게 핀 꽃 한 송이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그 가장 깊은 곳에 품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고독의 본질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준 겁니다. 이 시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결국 모든 생명은 그 마지막에는 정말 혼자인 걸까요?